뉘른베르크 출신의 나 뒤러가 28살의 나 자신을 불멸의 색으로 그려냈다 라고 적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일 밤의 미술관의 공저로 참여했고 현재는 더욱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아트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명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는 뮌헨에 있는 알테 피나코테크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질문을. 네,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혹자는 유럽의 7대 미술관 중 하나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큐레이팅과 그리고 관람 환경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져 있는 고품격의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뮌헨에는 총 3개의 미술관이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리즈로 딱 묶여있는 게 3군데가 있어요. 알테 피나코테크, 노이에 피나코테크, 피나코테크 데어 모데르네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사조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알테 피나코테크는 중세시대의 미술부터 바로크 시대의 미술까지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을 처음 가게 됐던 건 2012년이었고요.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서 이제 독일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제 첫 유럽 국가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다 감흥도 더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독일의 문화라던가 독일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독일에 가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해서 그 후에 진로 결정을 할 때에도 독일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시로 치자면 당연히 뮌헨이고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독일 내에서는. 그리고 뭔가 사실 우리가 독일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축구, 기술, 제약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상상하는 독일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독일의 포인트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더욱더 그리운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그리운 건 그 안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집 주변의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지만 도시를 꼽자면 뮌헨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나라의 미술이 그렇겠지만 독일 미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다크하다, 혹은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다, 혹은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느끼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오래 깊게 고민하게 되고 사색하게 되고 오랜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쭉 이어졌을 때 현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뭐 쉽게 많이 들어봤을 칸딘스키라던가 혹은 뭐 대표적인 여성 화가들 뭐 한나 회흐, 케테콜비츠 혹은 윌러 같은 이런 화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그런 깊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철학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하려고 했고요. 다만 2번째, 이제 독일 미술에 대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라고 하는 미술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했고요. 사실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분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여행객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뮌헨에 들러서도 그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떠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까지 뮌헨을 방문하셨던 분들 혹은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이 이 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에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많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글로 쓰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말로써 안내를 드리고 싶은 욕구가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딱 한 작품을 꼽자면 가장 애정하는 작품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피나코테크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독일 미술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화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바로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화가의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화가 본인의 자화상이고요. 그 속에서 화가 본인이 스스로 모피코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붙게 됐죠. 이 작품이 왜 이 화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남으실 것 같아서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사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초상화 혹은 뭐 누군가의 자화상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독일 미술의 매력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그린 화가 이 뒤러의 경우에는 독일 바이에른주,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애정하는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에 있는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화가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당시 르네상스 미술이 꽃피웠었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뭐 기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화가에 대한 태도의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 속에서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기법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르네상스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구도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화가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어서 삼각형의 안정된 그런 구도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화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눈 사이의 골격이라던가 혹은 눈동자라던가 혹은 뭐 인중 부분 혹은 아래 곱게 포겨진 손 부분을 보시면 힘줄과 핏줄까지도 상당히 인체부학적인 연구가 많이 들어갔구나, 르네상스적인 기법들이 잘 녹여져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이 화가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건 그런 기법적인 측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독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르네상스적인 기법이 완벽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중요한 건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화가에 대한 이 뒤러 스스로의 철학 때문입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혹은 뒤러의 얼굴이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그림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제가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뒤러라는 사람은 사실 잘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 그분이 많이 떠올랐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그려져 있어요. 흔히 우리가 그 전에 그림들에서 봐왔었던 예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예수가 떠오르는 건 바로 그의 포즈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이 부분이 왜 예수로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냐라고 하신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가 피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자 베로니카 성녀께서 흰 천으로 그의 얼굴을 쓱 닦아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흰 천에 정면으로 찍혀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이 성물은 바티칸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화폭 속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인물은 예수 혹은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황제 등의 아주 권력이 있는 인물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화폭 속에 이렇게 자화상으로 담는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낸 것은 이 창조가로 대변되어지는 예수처럼 화가란 존재는 단순히 보이는 그대로 혹은 예쁘게 기술적으로 그림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그림을 그려내는 것에 기술을 더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면을 응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화가에 대한 가치관 또한 담고 있고 자신이 그러한 화가다라는 자부심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가 갖춰야 할 덕목들도 그림 속에 잘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마는 뛰어난 지성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이 눈동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는데 이 눈동자는 뛰어난 관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 곱게 포개어진 손은 훌륭한 솜씨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성, 관찰력, 솜씨를 지닌 자만이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더해서 가치를 창조해내는 인물이야말로 진정한 화가라고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한 화가이다 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부심의 방점을 찍는 문구 또한 그림 속에 남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을 때 우측을 보시면 라틴어로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뉘른베르크 출신의 나 뒤러가 28살의 나 자신을 불멸의 색으로 그려냈다 라고 적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구죠. 불멸의 색. 그리고 그 아래에는 A.T.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서명까지 찍어냄으로 인해서 그 자부심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가히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굉장한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건 그 후에 화가가 자신의 이러한 가치관과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독일과 플랑드르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알프스 이북 지방들에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판화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그의 행보를 쭉 살펴봤을 때 가히 이것이 그의 자만심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화가의 자부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던 게 20대 중반,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림을 그렸을 당시의 화가의 나이죠. 2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돌아보게 되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제 직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그림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들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렘브란트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화상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알테피나코테크에서도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3살의 자화상이라고 혹은 젊은 자화상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렘브란트가 워낙 많은 자화상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예요. 약 100여 점 이상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을 쭉 자화상만 늘여놓고 보면 마치 한 편의 자서전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유독 테피나코테크에 있는 그의 자화상이 좀 반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건 그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3살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직 화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전이에요. 아직은 그의 고향에 남아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의 활동을 시작하고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던 그때인데 그렇다 보니 이후에 이어졌었던 그의 어떤 자식의 죽음이라던가 이러한 많은 혹은 경제적으로의 몰락이라던가 이러한 많은 아픔들이 있기 전입니다. 아직은 꿈과 희망과 패기와 열정만이 가득할 아마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때의 어떤 자화상이다 보니 그 후의 작품들에서는 좀 우울함과 혹은 간혹 너무 깊게 사색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가끔은 화가의 아픔이 너무 느껴져서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 이전에 어떤 그의 젊은 시절의 열정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젊은 청년 렘브란트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 화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거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의 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의 스스로의 영혼을 담은 것이 바로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이전 오랜 옛날에 살던 화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 이 자화상들이 반가워지는 건 이 화가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귀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그때 화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렘브란트의 기법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그 젊은 청년 렘브란트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렘브란트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귀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든 미술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분은
글쎄요, 얼마나 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미술을 다가가면 즐기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미술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내 상황 혹은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 작가와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로서 그림을 많이 활용하신다면 보다 재미있고 또 오랜 여운이 남는 그런 감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지금은 작품을 대면해서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팬데믹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책이라던가 혹은 수많은 인터넷 자료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미술을 접하며 조금 더 오랜 시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